안녕하세요. 고성능 다중 스레드 행렬 곱셈의 해부학 논문에 대해 리뷰를 진행하게 된 손현호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계산이나 인공지능에서 이제 대부분의 연산은 수치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결국 행렬 곱셈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렬 곱셈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수학 수업에서 소개할 만큼 좀 간단한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게 훨씬 이제 어렵고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블라스라고 하는 이제 베이직 리니어 알제브라 서브 프로그램은 이런 행렬과 벡터 연산의 표준 인터페이스로 수십 년간 이제 과학 계산과 HPC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기계학습, LLM 같은 대규모 딥러닝 모델까지도 외부적으로는 대부분 블라스의 레벨 3 연산, 즉 GEMM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GEMM의 성능은 단순히 한 연산의 속도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에너지 소비, 그리고 대규모 병렬 연산의 확장성까지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이제 HPC 커뮤니티에서는 블라스, 특히 GEMM 최적화를 컴퓨터 아키텍처의 척도로 좀 삼아왔고요. 새로운 CPU나 GPU가 등장할 때마다 그 아키텍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GEMM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곧 그 시스템의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좀 과학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논문의 주제는 이 GEMM을 더 효율적으로 구현한 블리스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우선 GEMM이 뭔지, 그리고 GEMM이 포함된 블라스의 발전 과정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GEMM은 이렇게 블럭이 A와 B, 그리고 C로 나눠진 이제 행렬에 대해서 A와 B를 행렬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C를 더해서 C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그런 연산을 GEMM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블라스에서는 이제 레벨 1에서는 벡터와 벡터 간의 연산, 즉 이제 행렬이 아니라 1차원 벡터끼리 연산이 이루어지고, 레벨 2에서는 행렬과 벡터의 연산, 그리고 마지막 레벨 3에서 행렬과 행렬 간의 연산, 즉 GEMM이 좀 대표적인 연산 중에 하나로 제일 중요한 연산으로서 이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블라스는 1970년대 후반부터 좀 수치 연산의 표준 API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벨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좀 수많은 구현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포트란 기반의 이제 아틀라스가 대표적이었는데, 아틀라스는 이제 컴파일 시에 자동으로 이제 내부 코드나 이제 실행 조건 같은 걸 튜닝함으로써 CPU에 맞게 최적화 코드를 좀 자동으로 생성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좀 구조가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키텍처가 조금만 달라져도 튜닝이 매번 필요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한 것이 이제 GoToBLAS라는 이 블리스 프레임워크의 좀 근간이 되는 개념을 제시한 그런 블라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일본의 이제 가주식의 고토 박사가 개발한 고토블라스는 GMM을 좀 3중 루프와 이너 커널로 좀 구조를 단순화해서 캐시 계층을 좀 고려해서 데이터 패킹과 루프 차단 기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이제 달성했는데요. 이제 그런 고토블라스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이제 요번에 오픈소스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오픈블라스 같은 게 있고, 또 이 구조를 또 더 일반화한 것이 저희가 오늘 다루는 블리스라는 프레임워크고요. 상용적으로 보면은 인텔의 MKL이나 IBM의 ESSL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트블라스의 블러킹 전략을 채택하면서 SIMD 명령어랑 벤더별로 마이크로 커널을 좀 덧붙여서 그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GPU 영역에서는 엔비디아나 원MKL GPU 백엔드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코드를 직접적으로 계승하진 않았지만 고트블라스가 제시한 캐시 블락킹 개념을 좀 GPU의 쉐어드 메모리 타일링 구조로 확장을 해서 이제 GPU 쉐어드 메모리로 활용하는 형태의 그 철학이 좀 계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인텔의 MKL이나 IBM ESSL, 오픈블라스 이런 상용 오픈소스 블라스 라이브러리가 대부분 이제 고트블라스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앞서 본 아틀라스가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GMM의 이제 효율적인 수천 가지 조합을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된 코드를 찾았다면,
고토블라스는 완전히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제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GMM의 알고리즘을 뭐 구현한다고 쳤을 때, 포문을 이렇게, 그 데이터의 형태에 맞게, 뭐 A의 행 크기만큼, 그리고 B의 열 크기만큼, 이렇게, 포문을 단위를 설정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A와 B의 곱을 C에다가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토블라스는 이 루프 형태를 조금 데이터의 이동에 더 알맞게 캐시가 좀 최소한으로, 캐시 미스가 좀 최소한으로 나는 그런 방식, 그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맨 바깥쪽에 JC 루프의 경우에는 이제 L3 캐시를 좀 고려를 해서 B 행렬과 이게 이제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서 C 행렬에다가 넣는 그런 방식인데, 이 B 행렬과 C 행렬을 이제 열 패널 단위로 이제 이 열 패널 단위로 분할을 한 거고요. 이제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더 있으면은 이거를 여기서 JC만큼 이 S3 캐시에 들어갈 만큼 더 잘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있는 거를 이렇게 분할을 한 게 이제 제일 바깥쪽 루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PC 루프의 경우에는 L2 캐시 크기를 좀 고려를 해서 이 A를 이제 열 단위로 이제 나누고 B의 경우에는 이제 행 단위로 분할해서 이 B 블록이 그러면 이제 아까 JC와 PC 단위로 이제 분할이 되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L3 캐시에다가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JC 루프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패킹하는 코드고요. 마지막 이제 IC 루프의 경우에는 이제 A가 이제 L2 캐시에 이제 수용이 가능한 이제 크기를 좀 고려를 해서 A 행렬과 C 행렬을 이제 행 패널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행 패널 단위로 이 IC가 행 패널 단위로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A 블록 이 A가 이제 PC와 IC 단위로 이렇게 분할이 됐으니까 이 A 블록을 L2 캐시에 패킹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B의 경우에는 이 가로가 이제 가로가 이제 NC가 되고 세로가 KC 여기 이제 NC만큼 플러스 계속 이게 이 폭이 NC고 이 다음에는 이거 다음 NC를 이제 불러오는 게 거니까 이 NC 곱하기 KC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KC니까 KC 크기의 이 패널을 여기 L3 캐시에 이제 패킹하게 되는 거고요. A의 경우에는 이제 KC 이 가로 크기인 KC와 세로 크기인 MC를 단위로 이 A 블록을 L2 캐시에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패킹된 이 A, B 블록을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토블라스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이너 커널,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너 커널 자체가 좀 어셈블리 코드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뭐 큰 행렬을 캐시 크기에 좀 맞게 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수행하는 부분은 좀 파라미터나 아니면 그 하드웨어랑 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좀 새로운 CPU에 대해서 새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고토블라스는 이렇게 큰 행렬, 이 큰 행렬을 캐시 크기에 맞게 좀 잘게 나눠서 각 이 루프가 서로 다른 캐시를 이제 서로 다른 작은 데이터를 캐시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 캐시 안에서 이제 데이터의 곱셈이 이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이 안에 불러온 캐시가 한 번 불러와지면 최대한 이게 다 재사용이 되도록 이제 했고요. 그렇게 메모리 접근을 좀 최소화를 해서 각각의 이게 각 스레드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각 스레드에서 얘를 L3 캐시에 넣고 얘를 L1 캐시에 넣어서 뭐 여기서 이거 하나 불러오고 이거를 불러와서 곱하는 그런 과정을 한 스레드마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파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함으로써 좀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당시 상용 블라스, 뭐 MKL이나 ESS 같은 그런 블라스들의 모든 성능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고토 블라스도 조금 이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드 자체가 요 뭐 이너 커널이나 아니면 요 바깥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어서 하드웨어랑 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CPU가 등장할 때마다 뭐 레지스터 구조나 캐시 크기를 좀 반영을 해서 수작업으로 매번 이제 파라미터를 바꾸던가 아니면 루프 형태를 바꾸는 그런 그래야 되는 이제 오버헤드가 있었고요. 또 둘째로는 격렬화 측면에서도 L3 캐시가 지금은 이제 한 스레드가 L3 캐시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의 구조를 이제 두고 설명을 해드린 건데, 만약에 L3 캐시가 이제 여러 스레드가 공유를 하게 되면은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루프 같은 걸 구조를 바꿔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알고리즘 돌렸을 시에는 비효율이 좀 존재를 해서 이게 단일 스레드에서는 성능이 뛰어났지만 뭐 인텔 제온이나 요즘 나오는 뭐 AMD 에픽 같은 뭐 수백 개의 매니 스레드들 환경에서는 좀 캐시가 충돌하고 패킹을 다시 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오토블라스의 한계를 좀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이제 블리스 프레임워크고, 그게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블리스에서는 이 3중 루프를 좀 더 세분화해서 5중 루프로 확장하고, 이제 마이크로 커널, 이너 커널, 얘는 이너 커널인데 마이크로 커널과 캐시 계층의 연결을 좀 명시적으로 일반화해서 또 어떤 이 오토블라스가 확보하지 못한 병렬성이나 아니면 다른 기기로의 이식성 같은 걸 좀 동시에 확보를 하게 된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블리스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토블라스의 이제 캐시 메모리에 맞게 블록 단위로 행렬곱을 하는 아이디어를 좀 일반화하고 구조적으로 재정립한 프레임워크인데요. GMM 내부 커널을 얘는 이제 여기가 마이크로가 아니고 이너인데, 이너 커널을 다시 또 이너 커널에서 두 개의 루프를 또 세분화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 안에를 이제 마이크로 커널로 캡슐화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곱의 데이터가 이제 L1, L2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블록 단위로 나누는 건 똑같은데, 이제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GMM의 어떤 이런 하드웨어 환경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루프 전체를 직접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아키텍처별로 이제 레지스터에 적합한 작은 서브 행렬, 즉 이제 뭐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서 여기에 넣는 이런 연산, 이걸 이제 마이크로 커널로 캡슐을 한 건데, 이것만 이제 하드웨어 맞게 구현을 하면은 이 나머지 구조는 이제 포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셈블러가 아니라 그거는 자동으로 이제 성능이 최적화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 부담이 좀 줄고, 또 새로운 CPU나 GPU가 막 등장하던 그 시기에는 이런 마이크로 커널만 교체하면 손쉽게 이제 GMM을 구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이식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이 블리스 프레임워크를 다른 오픈소스나 뭐 상용 블라스 프레임워크들과 비교한 건데요. 이거에 이제 돌아가는 환경 자체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AMD 에픽 7742 프로세서 환경에서 이제 GMM 연산을 64코어 멀티스레딩으로 벤치마크한 결과고요. 왼쪽부터 이제 싱글 프리시전 GMM, 더블 프리시전 GMM, 이건 half 컴플렉스 연산 결과로 이제 뭐 오픈소스 오픈블라스나 뭐 아이겐, 뭐 상용 MKL 대비해서 성능을 좀 우수하게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블리스 프레임워크의 GMM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토블라스의 핵심 구조를 조금 일반화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5개의 중첩되는 루프로 구성된 GMM 구조입니다. 이제 GMM 경우에는 A와 B 행렬을 곱하고 거기다 C 행렬을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메모리 계층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블리스는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캐시 단계별로 루프를 명확하게 분리했는데요. 먼저 맨 바깥쪽의 3중 루프는 고토블라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일하게 A 행렬과 B 행렬을 좀 블록 단위로 나누고 L3, L2 캐시에 들어가도록 이제 패킹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JR, IR 루프가 이제 등장하는 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루프는 이제 마이크로 커널로 이 두 루프 다음에 안쪽에서 이제 마이크로 커널이 실행이 되는데요. 마이크로 커널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마지막 JR 루프와 IR 루프는 뭐
L1 캐시에서 레지스터로 옮기기 직전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JR 루프를 좀 살펴보면 JR 루프는 이제 B 행렬을 열방향으로 이제 NR 단위만큼 잘라서 이제 KC 곱하기 NR 크기의 블록을 이제 L1 캐시에다가 올리는데요. 여기 JR 방향으로 이제 요 너비가 이제 NR이고 여기가 KC니까 NR 곱하기 KC만큼의 이제 블럭을 L1 캐시에 올려서 이렇게 캐시에 적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 루프의 경우에는 A 이제 블록을 행방향으로 MR 단위로 좀 잘라가지고 MR 곱하기 KC만큼의 블록을 이제 L1에서 레지스터로 또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A의 MR행 그리고 B의 NR열이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 커널을 호출하는 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커널 내부에서는 이 작은 A, B 슬리버들이 이제 내적을 해서 요 C 부분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JR, IR 루프에서 이제 이 슬리버들을 분할하는 요 NR과 MR의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 CPU 하드웨어 구조에 따라서 좀 수학적으로 고정되는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NR 요 B 행렬의 폭을 결정하는 이제 NR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SIMD 벡터 폭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A 행렬의 MR의 경우에는 이제 레지스터 개수, 또 FMA 유닛 수, 그리고 K열로 깊이 등 이런 걸 복합적으로 좀 정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위에서 테스트할 때 봤던 AMD Gen2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AVX2 명령을 지원하고 AVX2 명령은 이제 256비트의 연산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256비트는 또 YMM 레지스터를 통해서 연산이 진행이 되는데 이 YMM 레지스터를 16개 그리고 FMA 유닛을 2개씩 가지고 있는 게 이 젠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X 명령어가 이제 256비트 벡터니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이 SIMD 이제 벡터 폭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롯 32로 이제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256비트는 32로 나누면 8개, 즉 플롯이 8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벡터니까 요 폭은 B의 이제 이 NR은 8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 블록에서는 이제 MR 곱하기 NR 크기의 플롯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곱하면은 NR by NR 크기의 플롯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C에서는 이때 이제 NR이 8이니까 각 이제 이 행은 YMM 한 개, 여기가 이제 NR이면 이 행은 YMM 한 개에 해당되는 이제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제 YMM 레지스터 개수를 따져보면은 MR계 YMM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전에 이제 FML 파이프라인 병렬 처리 단위가 2개라고 했으니까 K 열롤 깊이를 2로 설정해서 루프 얼롤링형 이제 임시 레지스터까지 포함하면은 C 블록을 위해서 할당되는 이제 YMM 레지스터가 총 2 곱하기 MR 개가 됩니다. 근데 아까 YMM 레지스터 개수가 총 16개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뭐 A, B 버퍼 등을 고려해서 한 2개, 3개 정도의 YMM 레지스터를 잡아보면은 이 MR 더하기 뭐 2개에서 3개 정도가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역산을 해보면 MR은 6이 최적의 이제 그 파라미터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제 MR, NR은 블리스 소스 코드에서 사실 아키텍처별로 상수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리스에서는 GM을 5단계로 나눠서 각 루프에서 CPU 캐시 구조랑 이제 병렬화 수준을 좀 캐시 구조와 병렬 수준을 좀 명확하게 대응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눴다고 할 수 있고요. 덕분에 이제 연산이 캐시 안에서 반복해서 이제 이게 한 번에 올라가면 반복해서 재사용이 되고 또 메모리 접근도 최소화가 돼서 이제 데이터 충돌 없이 효율을 좀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원리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리스가 내부적으로 좀 병렬화를 좀 진행하는 방식을 살펴볼 건데요. 고트블라스에서는 이제 이너 커널에서 완전히 이제 단일 스레드로 동작했었는데 블리스에서는 이제 이 이너 커널 바깥에 2개의 이제 IR, JR 루프를 추가해서 화면 왼쪽에서 보이다시피 마이크로 커널은 이제 그 IR, JR 루프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 NR 곱하기 KC 그리고 MR 곱하기 KC 그리고 여기는 NR 곱하기 MR 크기의 이 연산을 딱 진행하면은 나머지는 다 최적화하게 되게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커널 내부에서는 그 병렬화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루프 5개와 뭐 마이크로 내부에서 병렬화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화면 왼쪽에서는 마이크로 커널 내부 병렬화를 봤을 때 사실 요게 곱해질 때는 그 하나의 이 B의 이제 이 행렬의 하나의 행과 A의 하나의 열을 외적을 해서 이걸 계속 외적해서 더하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총 이 행렬과 이 행렬의 내적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랭크 1 업데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KC번만큼 반복해서 이제 내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랭크 1 업데이트의 단위가 좀 너무 작아서 스레드로 나누면 오히려 이제 나누는 오버헤드가 너무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스레드를 나눠서 잡을 줬을 때 나눠진 잡의 그 오버헤드가 스레드를 나누는 오버헤드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스레드를 나누는 오버헤드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커널 내부에서의 어떤 그 스레드 간의 블록을 뭐 합산하는 그런 리덕션 블록이나 그런 게 이제 커져서 요 안에서의 병렬화는 좀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IR 루프에 대한 병렬화는 이제 A 행에 있어서 행을 슬리버 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이제 스레드별로 나누는 건데, 이때 이제 B 슬리버는 여러 스레드를 공유하고 각 스레드가 이제 다른 요 A 슬리버를 맡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반복 횟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 IR 루프의 반복 횟수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이 MR과 총 이거의 길이의 한계가 이게 MC인데 MC 분의 MR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병렬화로 이게 수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병렬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됩니다. 그래서 IR 루프는 이제 이 루프의 반복 횟수가 A 블록의 크기, 즉 이제 MC랑 마이크로 커널을 한 번에 처리하는 그게 MR로 나눈 값이라서 이게 이제 계산량보다 슬리버를 그리고 이제 이 B 슬리버를 L1 캐시에 가져올 때 발생하는 비용이 또 계산량보다 커질 때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MC 대비 MR이 충분히 클 때, 즉 L1 캐시가 충분히 크거나 뭐 데이터는 FP16처럼 충분히 작을 때 이제 작아서 이제 B 슬리버를 패킹해오는 비용이 적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병렬화고요. 두 번째 이제 JR 루프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B를 10슬리버로 분할을 하는 거를 각 스레드가 각 슬리버를 분할을 맡아서 하고, 이제 A는 L2 캐시에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NC고 이게 NR이기 때문에 NC 나누기 NR만큼의 이제 반복 횟수를 고정되게 갖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 MC 나누기 MR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 JR은 주로 병렬화 효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례로 뭐 아까 벤치마크 결과나 뭐 프로세서 같은 거 MR 계산할 때 보여드렸던 AMD 에픽 프로세서에서 64개 코어로 뭐 256MB의 뭐 쉐어드 L3 캐시, 그리고 코어마다 이제 512KB L2 캐시, 96KB의 L1 캐시를 가지는데요. L2 캐시랑 L1 캐시가 거의 한 5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젠2에서 뭐 널리 쓰이는 파라미터 조합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MC 나누기 MR은 한 24 정도인 반면에 NC 나누기 NR은 한 512 정도가 나와서 64코어를 가진 이제 에픽 프로세서에서는 두 번째 요 JR 기준으로 병렬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커널 바깥에 외부 3개의 루프,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포토블라스의 3개의 루프의 병렬화 기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세 번째 루프, IC 루프는 매크로 커널이라고도 불리고, 이 루프는 이제 A 블록을 L2 캐시 크기에 맞춰서 이제 MC 크기씩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MC 크기씩 분할을 해서 각 스레드가 이 각각의 다른 A 블록을 가지게 되고, 이 B 블록은 L3 캐시에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루프에서의 병렬화는 사실 스레드마다 독립된 L2 캐시를 가진다면 이 각 블록이 자신의 캐시에 상수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병렬화 수준인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 스레드가 L2 캐시를 또 공유하는 구조라면 각 스레드별로 각자 동일한 L2 캐시를 각자 이제 L2 캐시에다가 동일한 L2 그 A 블록을 패킹하게 되고, 그러니까 L2 캐시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각각 다 패킹하려다 보니까 이 L2 캐시의 용량이 초과되어서 병렬화할 구간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L2 캐시가 공유될 때 이제 A 블록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A 블록의 크기를 스레드 수만큼 좀 나누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 튜닝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IC 루프고, 네 번째로 이제 PC 루프의 경우에는 이제 A 블록과 B 블록을 동시에 이제 분할해서 각 스레드에 할당하는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병렬을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 루프에서 이제 병렬을 하게 되면 모든 스레드가 이제 C 블록을 동일한 C 블록을 갱신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생기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은 각 스레드가 이제 C의 로컬 복사본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연산량이 많고 일반적인 GMM에서는 좀 비효율적인데, 다만 이제 3D나 뭐 2.5D 분산 메모리 알고리즘 혹은 뭐 C를 여러 노드에서 이제 분할해서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합산하는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바깥 JC 루프는 이 B를 행방향으로, 열방향 패널로 분할하는 그런 루프였는데요. 그래서 요 블럭 자체를 각각의 다른 이제 스레드가 맞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A 전체는 이제 공유 메모리에서 읽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방식은 조금 특이하게 멀티 소켓 시스템이나 뭐 누마 아키텍처에 좀 적합한 방식이고요. 누마 아키텍처는 이제 여러 CPU 소켓이 각자 자기 전용 메모리랑 L3 캐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소켓에 이제 소켓 아래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 어떤 그런 특이한 CPU가 뭐 두 개가 한 보드에 뭐 있거나 그런 이제 예시인데요. 그럴 때 이제 B의 한 패널을 로컬 메모리에 위치하고 각 노드가 이제 자기 패널만 처리하게 하면은 이제 접근 지연이 좀 사라지고 데이터 동력도 좀 줄어드는 이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여러 소켓을 가진 서버나 아니면 이제 클러스터 환경, 뭐 분산 처리할 때 조금 이상적인 병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텔 제형 파이 아키텍처에서 이 블리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사례인데요. 제현 파이에서는 이제 인텔이 만든 고성능 병렬 연산용 프로세서고, 60개 코어랑 이제 각 코어마다 32KB 캐시, L1 캐시, 그리고 512KB 코어당 512KB L2 캐시, 그리고 이제 AVX 512를 좀 지원하게 돼서 SRAM 연산에서 뭐 플롯을 16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코어 안에 특이하게 4개의 스레드를 병렬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당 이제 2개의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하나는 FMA를 전담하고 다른 건 이제 뭐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매 사이클마다 채우려면은 최소 이제 2개의 스레드가 필요해서, 사실 이 아키텍처에서는 병렬 프로그램이 좀 필수적인 그런 아키텍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단일 코어에서는 약 17.6 기가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내고, 피크 성능 전체 코어를 사용하면은 1056 기가플롭스 정도, 약 60배 가까운 병렬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블리스가 이 아키텍처를 좀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면, 일반 CPU에서는 사실 이제 B 슬리버를 A1 캐시에 좀 상주시켜서 A는 L2에서 레지스터로 스트리밍하는 이제 고토블라스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파이에서는 사실 한 코어당 4개의 스레드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4개의 스레드가 L1 캐시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1 캐시에서 4개의 슬리버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캐시를 과도하게 줄이면은 이제 FMA 누적이 좀 얕아져서 성능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L1을 포기하고 L2를 기준으로 블록을 나누는, L2를 좀 가상의 L1으로 생각을 해서 블록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이프라인 제약이나 SINT 벡터4, 레지스터 얼롤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MR을 30, NR을 8 크기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에서는 여기서 8로 설정된 이유가 512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플롯을 16개까지 지원해야 되니까 여기가 16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실험을 할 때 이제 더블 프리시전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더블 프리시전 64비트니까 이제 곱하기 8개 해서 8개, 이 NR이 8개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A 블록의 경우에는 L2 캐시가 이제 512KB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MC는 120, KC는 240으로 설정해서 이걸 곱하고 8로 곱해도 255KB 정도로 맞춰서 512보다는 충분히
오일리 안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면서 이제 캐시를 충분히 키워서 FM의 누적이 좀 잘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L3 캐시는 사실 여기서는 없어가지고 NC는 이제 주 메인 메모리랑 임시 B 패널 버퍼 용량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이제 14,40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MR은 30, NR은 8, 그리고 MC는 120, KC는 240, NC는 14,400으로 결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제어파이에서 블리스가 어떤 루프를 좀 병렬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파이 안에는 한 코어 안에 4가지 스레드, 하드웨어 스레드가 있고 60개 코어 안에 4가지 스레드가 있으니까 240개 스레드가 있고요. 또 이 코어들이, 그러니까 뭐 코어는 코어대로 병렬화되어 있고 스레드는 스레드대로 병렬화가 되어 있어서 계층적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일 루프를 병렬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수준의 병렬화를 동시에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리스 GMM은 총 5종류의 루프였는데 이 중에서 2가지 IC 루프와 JC 루프, JR 루프를 이제 병렬화를 해가 되고요. 아니면 다른 루프들은 그 반복 횟수가 좀 작거나 아니면 이제 블록이 너무 작아서 락이나 리덕션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걸 제외했을 때 이 루프들이 선택이 된 거고요. 먼저 이제 2가지 병렬화를 좀 이름을 붙여보면 코어 간 병렬화와 코어 내 병렬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개 코어가 이제 있으니까 코어 간 병렬화는 60개라고 볼 수 있고 코어 내에는 또 4가지 하드웨어 스레드가 있으니까 4가지를 병렬화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코어 간 병렬화를 보면 IC 루프의 경우에는 이 A 블럭을 이제 A 행렬을 A 행렬이 이제 n by k 크기인데 이 행방향으로 MC 단위씩 이렇게 MC 단위씩 분할을 하는 루프가 됩니다. 그럼 이제 60개 코어에다가 이 MC by KC 크기의 이 하나의 네모 A 블락을 각 그 코어마다 L2 캐시에다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 총 이 A 블락을 60개 코어에서 다 나누고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논문에서는 MC는 이제 120이고 이 MC가 120이고 총 이제 그 코어가 60개니까 한 번에 이제 60개 코어들의 A 블락을 착 뿌려줄 때는 총 120 곱하기 60 해가지고 7200 높이의 블럭들이 이렇게 착 뿌려지게 됩니다. 각각 60개 코어에.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병렬화가 끝나면은 그 다음 7200개 블럭들이 그 다음에 이제 코어에 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이게 m by k라고 했는데 m이 뭐 7200보다 작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60K 코어의 전체 이 MC by KC의 A 블락이 전체가 다 뿌려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절반밖에 뿌려지지 못했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절반의 코어에서는 MC가 이 A 블럭들이 뿌려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 코어에서는 이제 이게 뿌려지지 못해서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IC 루프만으로 이제 병렬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코어당 이제 연산을 하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는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코어 내에 병렬화를 또 추가를 해서 이런 이 코어 간 병렬화에 에서 이제 노는 코어들을 이제 코어 간 병렬화로 좀 채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코어 내부에서는 각 코어 4개의 스레드로 나눠져서 JR 루프를 병렬을 하는데요. JR 루프는 이 B 블록을 이게 행방향으로 이제 열방향 슬리버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코어에는 이제 4개의 하드웨어 스레드가 있으니까 요 4개의 각 슬리버들이 각각의 이제 하드웨어 스레드로 나눠져서 이것들이 각각의 이제 이 A 행에 이게 L2에 들어있으면 이 하나의 슬리버를 또 나눠서 이거랑 이제 곱해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커널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각 스레드가 뭐 예를 들면 A 하나만 너무 빨라가지고 A 지점에 A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레드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첫 번째 스레드가 다 끝나서 이제 그 다음 걸 불러와서 그 다음 이제 이 A 슬리버를 L1 캐시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미 A0 슬리버가 L1 캐시에 올라와 있는데 얘를 올리려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A0 캐시를 삭제하고 L1 캐시를 올렸다.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다른 B 슬리버들이 아직 이 A0 슬리버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각각의 스레드마다 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할 때마다 이 에런 캐시를 계속 갱신해줘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FMA 유닛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고려했을 때 루프를 두 개까지 연로를 해서 총 8개의 마이크로 커널까지는 그 인스턴스를 한 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총 A 데이터 두 개 접근 구간마다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코어 내에 병렬화를 하면서 동기화까지 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처음에 IC 루프만 병렬화 했을 때보다는 JR 루프를 병렬화해서 좀 대역폭의 요구량을 줄이고 캐시 재사용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다양한 이제 IC, JR 루프 조합들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논문에서는 4가지를 사용했는데 사실 하나는 이제 스레드 하나만 가지고 병렬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코어 하나를 가지고 했었는데 요거는 코어 전부를 가지고 한 거니까 요것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JR240으로 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코어들이 다 이제 하나의 모든 코어가 L2 캐시에 하나의 이 A 블록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240으로 나눠서 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과도하게 부하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오버헤드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레드당 한 7개에서 8개 이제 슬리버를 이제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거를 준비하고 이거를 다 각각의 스레드가 8개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캐시를 다시 갈아 끼워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번 A를 패킹하고 또 L2 캐시로 복제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의 A를 모든 코어의 L2 캐시에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복사 비용이 이제 중복되게 발생을 하면서 그런 비용 때문에 이제 가장 낮은 성능, 이 복색이 가장 낮은 240인데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했고요. 그거 외로 이제 IC60 그리고 JR4로 이제 코어 기반으로 병렬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개의 코어에 각각의 이 A 블록들을 다 하나씩 뿌려준 다음에 각 스레드별로 하나의 이제 비슬리버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M이 뭐 컸을 때 그리고 7200 배수일 때 이제 그런 최고 성능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다만 이제 했을 때 부드럽게 올라가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7200 배수 바로 다음에는 이제 이 모든 코어가 일을 하다가 일부 코어만 일을 하고 다른 코어는 일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플롭스에서 그 효율이 잠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려면은 IC를 15로 그리고 JR을 16으로 해서 이제 240개 스레드를 15개의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15개마다 같은 A 블록들을 공유하고 나머지 이제 16개씩 요 B 슬리버를 나누게 함으로써 좀 더 완만하게 이제 성능이 증가하는 그런 걸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블리스는 인텔의 MKL이나 여기 인텔 MKL이나 MKL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였고 이게 인텔 제품 5니까 인텔 하드웨어에서 인텔 MKL과 동등한 성능 을 보였다는 게 참 대단한 성과이고 60개 코어를 모두 사용했을 때는 이제 1056 기가플롭스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M과 N이 14400일 때는 이렇게 클 때는 이제 그 K가 240의 배수를 약간 넘을 때 발생하는 이 성능 구덩이도 이 패킹 전략을 조금 조정해서 마지막 블록이 아주 작으면은 앞 블록 중 하나를 조금 더 크게 잡아서 이제 작은 블록을 앞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이 구덩이를 제거를 했고요. 그게 이제 디보트리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구덩이가 메워진 파란 선으로 성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챕터에서는 논문에서는 이제 IBM 슈퍼컴퓨터용 이제 CPU 블루진 Q라는 다른 하드웨어 아키텍처 대상으로 좀 블리스
설계 원리를 좀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발표 시간을 고려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이제 하드웨어 특성이랑 설계 원리만 언급을 하면은, 제형 파이처럼 코어랑 스레드는 많지만, 캐시가 훨씬 더 좁고, 모든 코어가 이제 하나의 큰 L2 캐시를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스레딩을 병렬화 할 때, 기본 단위로 L2 캐시를 가상의 L1 캐시로 사용해서 IR과 JR 루프를 병렬화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문의 기여도 및 결론입니다. 먼저 논문의 차별점을 좀 보면, 이제 블리스는 기존의 이제 고토블라스 구조를 계승하면서도 내부 커널 안쪽 루프까지 좀 병렬화를 체계적으로 이제 정립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마이크로 커널을 좀 분리하고 바깥의 우중 루프 구조만으로도 병렬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이런 병렬화 같은 거를 커널을 하드 코딩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셈블러로 이제 쌀 필요가 없어서 개발자가 이제 병렬을 좀 더 쉽게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단일 코어뿐만 아니라 멀티코어, 다중 스레드, 멀티 소켓 환경, 아니면 클러스터 환경까지 병렬화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텔 MKL이나 IBM ESSL 같은 벤더 최적화 블라스와 비교해도 동등한 수준의 성능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구조로서 경쟁력을 좀 입증했고요. 다음에 이제 핵심 통찰을 좀 보면 이게 먼저 첫 피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어보다 좀 더 많은 스레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온5나 블루진, 큐처럼 하드웨어 스레드가 다수인 구조에서는 이제 단일 루프 병렬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루프를 동시에 병렬화를 해야 또 확장성이 확보된다는 걸 이제 이번 요 논문의 이제 사례로서 살펴봤고요. 둘째로는 병렬화는 이제 캐시 계층과 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좀 통찰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루프를 어느 캐시 수준에서 병렬화할지 데이터 이동 수준에서 그런 거를 이제 나눠봤을 때 병목을 방지하는 걸 이제 요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 스레드 간의 동기화나 캐시 일관성 관리 역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제온 파일처럼 스레드가 L1 캐시를 공유하는 구조에서는 스레드가 이제 베리어 동기화나 캐시 재사용이 병렬 성능 결정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이 사실 블리스가 단순히 병렬 구조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병렬화가 어떤 캐시나 데이터 이동이나 스레드 구조 이런 것과 좀 하드웨어 구조랑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블리스 프레임워크가 GMM을 좀 오중 루프를 통해서 병렬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제 하드웨어 구조에서 마이크로 커널만 이제 최적화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이식성을 확보하고 병렬화를 틀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블리스가 다중 코어, 다중 스레드, 가속기 아키텍처 환경에서 최적화된 GM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런 논문에서 보여준 또 그 메시지는 병렬화가 이제 아키텍처에 따라서 어떤 L1 캐시, L2 캐시를 공유하거나 L1 캐시를 공유하는 아니면 클러스터 구조든 이런 아키텍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병렬화라는 거를 많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라이브러리 차원에서도 이런 병렬화를 확장 가능하도록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